경제 전망이 역시 KDI와 그리고 한국은행 경제 전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KDI 경제 전망 수정치가 발표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같이 보면서 일단 전반적인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다음에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래서 또 한국은행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아니면 또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행교수 경제포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최근 돌아가고 있는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과연 우리나라 경제가 운영이 될지, 또 더군다나 한국은행이 과연 이 기준금리를 조만간 내릴 것인지 말 것인지, 이에 관련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화면에서 보시고 계신 것은 우리 KDI, 우리 한국개발원에서 최근 발표한 보도자료인데요. 거기 보면 KDI 경제 전망 수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KDI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부를 위한 싱크탱크인데요. 거기에서 지금 경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 물론 KDI 말고 한국은행이나 이런 곳에서도 하고, 또 민간 연구기관에서 많이 경제 전망을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가장 신뢰를 갖고 보는 그러한 경제 전망이 역시 KDI와 그리고 한국은행 경제 전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KDI 경제 전망 수정치가 발표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같이 보면서 일단 전반적인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다음에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래서 또 한국은행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아니면 또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두 개의 그림이 있잖아요. 왼쪽은 경제 성장률을 전년 동기 대비로 그린 거고요. 또 오른쪽은 전기 대비로 이렇게 그린 거예요. 전년 동기라면 2024년 2분기까지 현재 그림이 나와 있는데, 2024년 2분기와 2023년 2분기 이렇게 비교한 거죠. 그리고 전기 대비라면 2024년 2분기와 2024년 1분기 이렇게 비교하는 것을 우리가 전기 대비라고 하잖아요. 여기 보시면 경제 성장률이 2024년 2분기까지 현재 발표가 되었는데, 1분기에는 무려 전년 동기 대비로 3.3%나 성장을 했는데, 이게 2.3%로 좀 내려왔어요. 그리고 또 전기 대비로는 이게 1.3%, 그러니까 1분기에는 1.3% 성장했는데, 이게 마이너스 성장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0.2%, 그러니까 역성장을 했다는 거죠. 이게 플러스로 가도 부족할 판에 마이너스로 갔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럼 그 속에 어떻게 있느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GDP 하면 그 속에 보면 소비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투자가 있고요. 그리고 정부 지출이 있고, 순수출, 이렇게 네 개로 구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소비가 그럼 어떻게 되고 있냐 이렇게 보니까, 여기 보면 소비, 민간 소비가 이제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소비인데요. 이것도 이제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이게 지금 2% 밑으로 지금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전체 GDP 성장률은 이게 좀 조정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3.3%에서 2.3% 이렇게 정도 좀 약간 하향 안정화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 민간 소비는 그거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다 하는 말씀이고요. 또 이제 투자 쪽에서 보면 그 속에 보면 설비 투자가 있고, 그리고 또 건설 투자가 있어요. 사실 여기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빠뜨려 놨어요. 그게 뭐냐면 소위 R&D 투자, 기술 투자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민간 기업들이 하는 것은 설비 투자, 새로운 설비를 확충하는 그런 투자고, 또 하나는 이제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기존 제품을 만드는 그 기술을 더 이렇게 향상시키는 그러한 R&D 투자가 있는데, 여기는 두 가지 그림을 동시에 놓지 않고 설비 투자만 갖다 놨네요. 그래서 설비 투자가 보시면 이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설비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자본이 확충되지 않고, 그러니까 미래 먹거리가 제대로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게 지금 계속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3년 3분기도 그랬고요, 4분기도 그랬고, 올해 1분기도 그렇고, 다시 2분기도 계속 이게 설비 투자가 마이너스. 여기 지금 R&D 투자도 사실은 이게 그렇게 상황이 좋지 않은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그림에 나와 있지 않아서 좀 아쉽습니다. 건설 투자는 이게 보면 이것도 1분기에는 약간 회복되는 것 하다가 2분기에는 거의 0% 수준에 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전반적인 그 경제 성장률은 보면 3.3에서 2.3으로 전년 동기 대비로 볼 때, 그래도 2.3% 정도면 우리 완전 고용 경제 성장률을 한 2% 정도 수준이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려왔는데, 그보다 비교적 높은 수준인데, 정작
민간 소비나 아니면 이 투자, 투자 쪽에서 보면 이게 2% 수준 밑으로 지금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그럼 왜 이게 이렇게 이제 경제 성장률이 2% 높으냐? 이건 좀 전에 보여드린 그런 민간 소비나 설비 투자가 아니라 바로 순수출, 그러니까 수출이 많이 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기 전에 여기 한 가지 더 그림을 하나 여기 KDI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도 마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전반적으로 내수가 부진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 수준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안정화를 하고 있다. 이제 보통 이제 한국은행이 경제 성장률을 들여다보기도 하지만 뭘 보냐면 주로 물가 상승률을 보잖아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 목표가 2%거든요. 그 2% 수준까지 이제 빠르게 지금 내려가고 있다. 뭐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또 취업자 수도 사실 경제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보통 실업률이라든가 아니면 취업자 수가 어떻게 되느냐 보면 이게 보면 제조업은 약간 살아나는 듯하지만 서비스업 쪽에는 계속 이게 감소하고 있다.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증가하는 그 폭이 좀 줄어들고 있어서 좀 약간 우려하고 있다. 뭐 이런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비교적 빠른 속도로 이게 회복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로 많이 수출 회복이 된 중요한 원인이 지난해에는 이게 굉장히 상황이 나쁘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올해 들어가지고 빠르게 이제 수출이 늘어난 거는 무엇보다도 반도체 수출. 우리나라 제일 많이 수출하는 것이 반도체,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인데요. 지난해는 자동차만 유일하게 수출이 제대로 되었고 나머지 반도체 같은 경우 완전히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이게 전 세계적인 반도체 경기가 다시 살아나면서 이게 반도체 수출이 굉장히 호황을 이루게 되고 그래서 여기 ICT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 그러한 품목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고 오른쪽에 보면 경상수지라고 있잖아요. 이 경상수지가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이게 상품 주로 수출하면 상품 주로 우리가 보통 만질 수 있는 걸 상품 수출과 상품 수입을 이렇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 가지고 수출이 많으면 이제 상품 수지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서비스 수지 하면 우리가 대표 관광 같은 거 우리가 많이 해외로 나가고 들어오는 거 상당히 적기 때문에 항상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서비스 수지가 지금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관광 수지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그게 보이고 있는 거고 소득 수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리 개인도 해외에 이제 직접적인 아니면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제 투자를 해서 거기로부터 벌어들인 소득이 있고 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여러 가지 뭐 직접 투자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뭐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벌어서 나가는 걸 뺀 것이 소득수지인데 우리가 외국에 투자한 것이 외국인이 우리나라 투자한 것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소득수지는 항상 플러스로 나타나는데 어쨌든 경상수지가 굉장히 플러스로 나타나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올해 수출이 굉장히 많이 회복되고 있고 그러면서 경상수지도 플러스로 크게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을 좀 견인하고 있다. 그렇지만 내수는 굉장히 나쁘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또 여기 이제 보고서에 보면 세계 경제 전망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세계 경제 전망을 IMF는 현재 3.2% 성장할 것으로 계속 지금 보고 있는데 KDI는 기존에 3.2%라고 생각했다가 이 3.3%까지 이렇게 올린 걸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네요. 3.2, 3.3 뭐 굉장히 그래도 견조한 그런 경제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국제 유가는 뭐 중국, 미국이 약간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 뭐 이래서 약간 원유 가격이 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서 배럴당 뭐 85달러였는데 82달러로 이렇게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주가 지수가 전반적으로 요즘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한국도 그렇고 뭐 중국도 그렇고 최근에 많이 출렁거렸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별도의 어떤 방송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 뭐 그런 이야기를 현재 KDI 보고서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종합해서 이야기를 하면 올해 이제 국내 경제 전망을 보면 GDP는 연초에 KDI가 2.6% 정도 성장할 거라고 봤는데 이게 2.5%로 0.1%포인트 낮췄어요. 그리고 낮춘 이유는 이 소비가 이게 제대로 살아나지 않는다. 그래서 당초는 1.7% 정도 성장할 걸로 봤는데 이게 1.5%밖에 성장을 못할 것 같다. 그리고 또 총고정 투자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업들이 하는 설비 투자 플러스 R&D 투자가 있고 그리고 우리 건설 투자,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에서 뭐 이렇게 공급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총고정 투자에 들어가요. 그래서 전반적인 건설 투자도 살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많이 위축되어 있다. 대신 우리나라의 수출이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되어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그래도 어쨌든 2.5% 정도 성장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종합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어쨌든 기존 전망에 비해서 수출 증가세는 확대되는 반면에 민간 소비하고 설비 투자 회복은 지연되어 가지고 기존 전망 2.6%보다 낮게 2.5% 정도 전망을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게 지금 설비 투자는 반도체 경기 호조세로 계속 투자로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좀 아쉽다. 근데 건설 투자는 부동산 PF 부실이 생각보다는 많이 이렇게 나쁘지 않아서 그래도 그 감소폭이, 이 건설 투자 감소폭이 좀 완화될 것이다. 뭐 이 정도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업률은 기존 전망과 동일하게 2.8%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전망의 위험 요인에서 두 가지를 들고 있어요. 하나는 대외적인 거, 하나는 대내적인 건데 대외적으로 중동 지역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전쟁, 뭐 이란하고 뭐 이스라엘 전면적인 전쟁을 할 수도 있거나 뭐 아니면 중국이나 미국이 경기가 급격히 나빠지거나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도 굉장히 회복세가 좀 지연될 수 있다. 뭐 이런 것 저도 뭐 충분히 이해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대내적으로는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지만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돼서 내수 회복이 지체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민간 부채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고금리가 계속 장기화되면 소비 여력과 기업 투자 여력이 제약되면서 내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면서 사실은 뭐 발표한 것을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예 약간 좀 대놓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춰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KDI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정부에서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 정부뿐만 아니라 여당 쪽에서도 한국은행이 계속 낮추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에 대해서 제가 제 의견을 드리려고 해요. 자, 우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 대내적으로 물가 상승에 둔화했는데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돼서 내수 회복이 지체되는 거냐. 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그렇다면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됐는데 왜 가계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고금리 기조가 계속 장기화되면 가계부채가 도리어 더 좀 줄어들어야 되지 않는 거냐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금리를 확 낮춰버리면 이게 정말 소비를 살리고 투자를 정말 살릴 거냐. 저는 그거보다는 도리어 가계부채만 크게 더 상승시키고 또 이 주택가격 가뜩이나 지금 막 수도권 중심에서 막 계속 이게 올라가고 있다가 전부 걱정하고 있는데 더 이 상승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거죠.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 위축이 정말 고금리 장기화 때문이냐는 거예요. 저는 그거보다는 좀 전에 말씀드린 이 가계부채가 그동안 너무 많이 늘어나서 걱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계부채가 우리나라 GDP 대비 100%가 넘는다 이런 말씀드렸고 최근에 와가지고 또 이 가계부채가 지금 매달 지금 막 엄청나게 빠르게 막 늘고 있어요. 그러기에 바로 또 이게 수도권, 특히 서울 일부 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이 수도권까지 지금 이 그 주택가격, 아파트 가격을 막 끌어올리는, 밀어 올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 건 결국 뭐예요? 민간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이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사게 되면서 결국 어쨌든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야 되잖아요. 처음 뭐 이자만 갚아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내가 지금은 벌어가지고 이 돈을 빌려가지고 어쨌든 이자도 갚아야 되고 뭐 이러니까 이게 지금 한 50% 정도 이렇게 만약에 거기에 가계부채 원리금 갚는 데 써야 된다면 실제 내가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확 줄어든다는 거예요. 지금 가계부채가 자꾸 늘어난다는 건 민간의 이 소비 여력이 자꾸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소비 여력이 좀 줄어드는 것이 이게 정말 금리가 장기화돼서냐는 거예요. 금리가 많이 그래서 이미 올라가 지금 상단에 있는 때가 지금 한참 되었잖아요. 이미 지금 1년이 훌쩍 넘었는데 그러면 미리부터 그렇게 됐었는데 최근에 좀 떨어지고 있는 것은 고금리가 장기화된 것이 아니라 자꾸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고 또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그거와 연계해서 또 이제 투자가 또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또 어제 사람들이 제대로 소비를 안 하니까 이제 전반적인 자영업체라든가 중소기업도 또 죽고 뭐 이렇게 되면서 이게 소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민간 투자도 제대로 되는 것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금리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게 전반적인 도리어 가계부채가 늘어나서 소비 여력이 더 떨어지는데 이러한 가운데에서 금리를 낮추면 도리어 가계부채는 더 늘리고 그래서 소비 여력은 더 하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더군다나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수정 전망치가 올해 2.5%인데요. 2.5%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 2.0%보다도 한참 높은 거예요. 그리고 또 내년도에 지금 KDI에 의하면 성장 전망치가 2.1%예요. 이 정도면 지금 올해도 지금 완전 고용,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잠재 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이고 내년도 그 정도 수준까지는 가는데 더군다나 실업률 전망치도 2.8%로 기존과 동일한데 지금 자꾸 금리를 낮추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낮추라고 그러면 도리어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면 결국 가계부채를 더 많이
일으키게 만들고 그것이 또 사람들로 하여금 더 집을 사게 만들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사람들이 자꾸 원리금 부담을 더 느끼게 돼가지고 도리어 소비 여력을 더 낮추고 그러니까 또 소비를 못하니까 전반적인 자영업자들 포함해서 기업들의 투자까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전반적인 경기를 더 나쁘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금리를 낮춘다고 해서 이게 도리어 금방 좋은 것 같지만 사실 이게 더 나쁠 수도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정말 낮추려면 수도권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이 확실히 이에 잡혀야 되는 거고 그래서 가계부채도 증가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모습이 확실히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달에 우리 딱 한 달 되었나요? 그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 7월달 금융통화위원회 하면서 그 의사록이 발표가 되었어요. 의사록 발표되면 거기 금통위원 6명 전원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 너무 지금 주택가격 특히 서울 지역 주택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또 그게 또 바로 이 가계부채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금리를 낮추면 이게 다시 또 불쏘시개 돼가지고 더 많이 올라갈까 걱정한다. 모든 그 금통위원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금리를 낮추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의견이 다 다르실 수는 있어요. 이건 사실 금통위원들이 다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데 특히 지금 한국은행이 지금 기준금리를 낮추느냐에 대해서 제일 고민거리가 바로 이 주택가격이 지금 최근에 수도권 중심으로 다시 올라가고 있고 가계부채가 빨리 올라가고 있는 문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정부가 사실은 정책적으로 미시적인 정책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지금 뭐 최근에 88 부동산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그 정책을 보면 주로 수요를 잡아줘야 되는 정책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공급을 늘리겠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좀 사실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정말 잡히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정말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요를 정말 관리하는 정책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수요를 팽창하는 정책을 써왔거든요. 그래서 관리하는 정책을 쓰고 그러함으로 해가지고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기준금리를 낮추도록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이게 가게도 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도 살고 그게 또 경제 전반적인 그런 우리 활력을 또 살리게 하는 그런 방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의 의견에 동의하시거나 도움이 되셨으면 기왕이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